네, 대한민국에 맞은 안보 상황 그리고 국제정치 질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NLL 또 침범했고요. 자, 히로시마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 핵 없는 세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현지 영상 보면서 하나씩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NLL 침범 얘기 보겠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좀 잠잠했는데요. 이정훈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또 오늘 아침에 그런 거죠? 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요. 네. 그 북한의 서해, 우리 연평도 부근에서 들어왔는데요. 네, 여기가 연평도죠. 연평도입니다. 거기에서 어선들은 다 북한 해군이 통제하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선 통제를 우리는 왜 해양수산부 수산청에서 하는데 네. 저쪽에서는 북한은 해군이 직접 합니다. 네. 해군 단속정이 따라 들어와서 이제 데려갔다는 건데 우리가 그 북한 어선과 북한 단속정이 네. 내려서 따라갔다. 둘 다 북한 해군이 한 배들이죠. 네. 관리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속함에서 40mm 함포 경고 사격을 해서 쫓아냈다. 그런 내용입니다. 720m 들어왔는데 이 정도면은 평상시 들어왔을 때 아니 이 사람들도 GPS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만큼 들어왔다는 걸 다 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당연합니다. 네. 북한도 GPS 쓰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인데 네. 들어온 이유가 당대 이후에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남북 군사상국회담을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우리 정부가 비핵화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는 거기에 응할 수 없다, 이거에 가치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일축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현재 뭔가 앞으로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자기네 배를 보내서 우리의 대응 수위를 네. 이렇게 한번 시험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 꽝꽝꽝꽝꽝 5발 함포 사격, 경고 사격 했는데 이 정도면 북한은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겁니까? 북한은 이제 뭘 걸겠죠. 네. 우선은 저쪽이 네. 그 연평도에 가보시면 아주 가까운 거리가 한 1km밖에 안 되는데 석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협도요. 예. 네, 돌섬인데 거기 가보면 중국 어선들이요. 네. 낮에 거기 배대 넣고 올라가서 라면 끓여 먹고 밥해 먹고 하거든요. 아하. 그럼 1km에서 그 중간에 경계선이 지나니까 500m도 안 되잖아요. 눈으로 다 보입니다. 네. 그게 가까운 데인데 그래서 저쪽 배들이 넘어오려면 금방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지금 북한이 뭘 바라는가 하면은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이 다 6월 달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중국 어선이 매우 많아서 자기네가 단속을 핑계로 넘어오기도 좋고 집어넣기도 좋고 네. 이렇게 해서 뭔가 걸겠죠. 걸어가지고 아마 박근혜 정부 길들이기를 아마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조금 첨언하자면은 네. 일단은 우리가 북한 배가 넘으면은 함포 사격하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네. 함포 사격을 유도를 한 다음에 네. 아마 오늘쯤에서 네. 다시 비난 방송을 할 겁니다. 아하. 그러면 점점 더 도발할 수 있는 명분을 네. 서게 나가가지고 네. 어떤 형태든 도발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우리가 우려가 됩니다. 자,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동의 못할 것이 한두 가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건 국제사회의 지금의 길을 보자면 돈줄 차단이거든요. 고급 사치품 수입하는 걸 막아서 통치하는 수단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올 3월 2일 날 유엔의 안보리 제재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의가 채택된 게 3월 2일인데, 오메가, 티소와 같은 고급 제품들 수입한 정황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시점, 그러니까 막 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당대회도 해야 되니까 필요한 게 많았겠죠. 네. 그래서 일단 확보를 한 걸로 보이는데 저런 네. 것들이 차츰 차단이 되면서 네. 통치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고요. 네. 원래 참고로 지금 북한의 농업도 지금 하정기라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 연말에 한 40만 톤 모자랄 거로 봅니다. 네, 지금 롤렉스와 티소라는 고급 수계를 시합했는데 결국 롤렉스가 후원하는 저 테니스 대회 이런 장면이 보입니다만 네, 네. 가장 고가품들의 시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식량 부족이라든지 저런 게 수입이 안 되는 게 올 가을부터 본격화되면은 네. 아마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정은이가 선물 정책에서 네. 고위 간부들의 마음을 사고 충성을 이렇게 유도하는데 네. 만약에 선물 정책가 여의치 않으면은 네. 김정은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티소라는 스위스제 시계, 롤렉스도 스위스제인데 자기가 유학했던 그 나라 시계를 유독 좀 선호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렇게 선물 정치는 이어지는 것이고 역시 39호실을 통해서 달러도 확보하고 외국 사치품도 수입하고 그런 거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30호실 산하에 있는 무역회사가 네. 총 외화거래 사업체가 한 100개쯤 됩니다. 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이용해서 저런 물건을 수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눈에 띄는 게요. 스위스에서 만든 최신 의료 장비를 수입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MRI 사진을 저희가 좀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장비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북한의 병원 시설이라는 게 결국 이런
외국 장비를 비싸게 사오지 않으면 운영이 되기 힘든 구조잖아요. 맞습니다. 저 의료 장비들은 네. 평양에 있는 그 봉화 진료소. 봉화 진료소에 이제 같이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봉화 진료소는 방에서 네. 방에서 부부장급 이상 정도 돼야 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봉화진료소 역시 평양에 있는 특권층이 다니는 병원이라는데 평양산원이라는 거 저희가 좀 들어봤고 봉화진료소가 있는데 결국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선택된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무상의료라는 선전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봉화진료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네요. 북한에 이제 무상 의료라 그러는데 산무 의료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산무. 네.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다 그래서 산무 의료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무상의료지만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다. 자, 일단 조선중앙통신 보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또 지시를 했다고 설명하는군요. 류경 안과 종합병원 건설장을 현지 지도했다. 안과에 대한 병원도 일일이 지시를 하는군요.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게 지금 김정은 사진 저기 있는데요. 네. 원래만 저 안경이 4번 바꿨거든요. 아, 잠깐만. 요 김정은이 끼고 있는 안경이 계속 바뀌는데 올 들어서만 4번째다. 4번째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 자기는 행사할 때 네. 쓰고 나왔을 때는 왜 거북이 등껍질에 호랑이 무늬가 있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게 그건지 모르겠는데 4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저 친구가 안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안경 벗겨놓으면요. 네. 굉장히 싸나워 보이거든요. 네. 안경 쓰면은 저 사진을 좋아한다는데 그래서 특히 안과를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추측 한번 해볼 수 있고. 아하, 안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 뭐 라식 수술, 뭐 이런 기계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생겼던 그 안과 병원 보니까 류경 안과 종합병원 세우라는데 그러고 보니까 눈 치료도 하는 게 물론 아니라 안경 제작과 교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능을 해야 된다. 역시 김정은의 관심사가 좀 맞다. 그러니까 저 의료 장비도 김정은을 위한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이제 앞으로 시계나 이런 고가의 최신 의료 장비 수출 뭐 이제 차단하겠다는 것을 달러까지 먹는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할 건데요. 이탈리아까지 동참했습니다. 자, 이탈리아 의회에서 오늘 내린 결정이 있는데요. 이탈리아 의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린 겁니까? 네, 이탈리아 의회가요. 네. 그 이탈리아 외교부와 노동부에 질의서를 하나 보냈습니다. 네. 뭐냐 하면 그 이탈리아 프로축구단 피오렌티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최근에 북한 선수 최성혁이라는 선수랑 네. 그 입단 계약을 맺은 것이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선수가 북한 선수가 이정료라든지 뭐 이런 연봉 같은 거를 받게 되면 네. 그것이 북한의 외화벌이 달러 송금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네. 결국 우회로 북한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한 거죠. 네. 자, 지금 보는 선수 최성혁 선수인데요. 네, 18세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프로팀 피오렌티나에 입단하기로 3월에 계약을 했는데 그렇죠. 계약료도 줘야 되고 연봉도 줘야 되는데 이거 문제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통상 보면은 북한이 개인한테는 30%만 주고 네. 70%는 국가 가져간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그 30%도 각종 명목을 붙여서 무슨 네. 당대회니 무슨 뭐 기념대회는 이렇게 기념일 이럴 때 네. 뺐기 때문에 실제로는 90%를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한 10% 정도만 갖게 되죠. 근데 이번에 이런 선수들 꽤 많은 연봉을 받을 것 같아요. 아직 나이가 좀 어리긴 합니다만. 근데 제가 그래서 우리 축구 전문 기자한테 물어봤거든요. 아하. 그랬더니 북한 선수들 중에 그렇게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실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선수는 없다고 하고 네. 차라리 교육을 시켜달라면서 북한 쪽에서 돈 주고 들어가는 경우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정확히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네. 정대세 선수 정도 외에는 이렇게 크게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것은요. 우리 정부에서 이탈리아한테 협조를 좀 요청한 걸까요? 아니면 이탈리아 의회가 지금 보시는 저 장면입니다만 이탈리아가 수많은 일을 작은데 복잡한 일을 다뤄야 될 텐데 우리나라 이탈리아 축구팀에 오는 북한 선수 계약료와 연봉이 북한 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걱정을 했다. 그것도 좀 의외네요. 그거는요. 네. 5월 말까지 네. 유엔 안보리에다가 네. 대북 제재 그 실적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보고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최성혁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뭐 상당한 액수의 돈을 줬다 그러면 유엔 제재 위반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면은 이탈리아 자체의 그 국가 품위가 손상되기 때문에 네, 네. 아마도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유엔 대북 제재안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90일마다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첫 네. 번째가 이제 이달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네. 93개국에 하는데 첫 번째 그 만들어진 타이밍에서 이게 됐고 제가 보기에는 네. 우리 국정원이 네. 음지에서 움직였을 겁니다.
찔러줬을 겁니다. 이탈리아 정부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이런 거 있는데 저 이탈리아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외신 보도 나오고 그러면 이탈리아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공작전은요 네. 굉장히 끝이 없고요 집요합니다. 국가정보원에서 30년 넘게 일했던 김정봉 실장님은 싹 웃고만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답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스위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북한에 하여간 달러 주는 일은 전 세계가 이번만큼은 잘 차단해야 되겠다 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아프리카 순방 중에 비슷한 메시지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프리카 정상한테 얘기하고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나 같은 이 시각. 자, 방금 전입니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 방문을 했습니다. 자, CNN을 통해 들어오는 저 외신 영상입니다만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아베 일본 총리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원자폭탄 위령비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차장. 지금 이 현재 시각, 바로 이 시각에 아베 신조 총리의 모습입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5시 40분쯤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 두 사람 나란히 차분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네. 이제 꽃 헌화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묵념도 하고 그런 행사가 있었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지금 아베 총리의 메시지 낭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 사과는 하지 않겠다. 원폭 네. 투하에 대해서 사과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는데요. 네.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희생자를 애도하고 또 자신이 2009년 프라하에서 천명했던 그 네.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모두가 예측을 했었죠. 자, 지금 보이는 장면은 한 15분 전, 20분 전 장면입니다. 두 정상이 천천히 걸어 내려 들어가 이제 묵념하고 할 텐데요. 이정훈 차장. 이정훈 편집위원께 질문 드릴게요. 자, 저 장면. 헌화까지 직접 하는군요. 네, 저거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옛날에 독일 총리가 폴란드의 아이슈비츠 수용소 방문해서 유태인 학살에 대한 항의를 네.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과는 아닙니다. 사과는 아니지만은 미국이 원폭을 떨어뜨린 거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저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 네. 일본은 현충원이 없습니다. 아, 일본은 현충원이 없습니까? 없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전벌자들을 걔네 그 유명한 신사 네. 그 뭐죠 동경에 있는 그런 데다 합사를 해놨는데 야스쿠니. 네. 네. 그거보다 더한 데를 가준 거죠. 그래서 네. 저거는 독일과 폴란드, 독일과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화해 모델을 넘어서서 미국과 네. 일본의 엄청난 동맹의 과시입니다. 동맹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시하는 동맹은요. 네. 대한민국 아닙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이죠. 일본하고의 동맹, 나토하고의 동맹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G7 회담에 박 대통령이 옵석으로 가가지고 네. 저기에 다 지켜서 북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옆에 머지않은 곳에 한국인 위령탑도 있거든요. 같이 가자 이렇게 네. 했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곳이 바로 200m가 떨어진 한국인 위령탑이 있는 곳입니다. 자, 시위대들의 주장은 자, 두 가지겠죠. 큰 틀에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사과하라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아니, 일본은 가해자인데 실제로 끌려갔다 그곳에 원치 않는 상태로 머물다가 미군의 원자폭탄에 쓰러져간 우리의 한국인들을 위령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할 것 같은데요. 네, 한국 정부가 마지막까지도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위령비를 참배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실제 갈지 여부는 마지막까지도 확답은 주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저 정도 외교는 대통령이 하셔야 됩니다. 네. 저거는 그 주일 우리 대사나 뭐 네. 어떤 우리 정보기관에 맡길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아프리카에 무슨 뭐 중요한 행사가 있지만 아무리 중요해도 G7보다 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이 일본을 위안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싫어하는 건 아는데 국익을 위해서 일본에 가서 본인이 직접 외교전을 바쳤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더 강조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핵을 없애겠다. 핵 없는 세상을 바란다는 그 꿈과 함께 이 동북아시아 질서를 일본과 손잡고 가겠다는 말을 거듭 발표해왔습니다. 두 정상의 얘기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Our visit to Hiroshima will honor all those who were lost in World War II. 世界の平和と繁栄に今後とも力を尽くしていく、その力強いメッセージを広島から。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G7 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 옷깃을 바로 끌고 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네. 복합적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안 가신 거는 네. 만약에 우리 가게 되면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그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네. 중국과의 관계를 또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네. 또 이제 간다고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을 우리 그 한국인 위령비에다가 네. 데리고 가서 네. 참배를 시킬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걸 장담할 수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네. AU하고 이제 아프리카 3개국을 가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미국하고 일본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앞서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일본은 이번에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장면, 그러니까 철골만 앙상하게 남은 돔, 저 돔을 중심으로 이런 히로시마 위령탑이 이 건립된 거죠. 바로 원폭2와 직후. 저 뒤에 장면 바로 저거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돔의 철골 틀만 남고, 자, 무너졌던 벽돌 그대로 보존한 채 71년 전 상황을 기리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이 두 개의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하나는 네. 리틀보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 팻맨. 팻맨은 뚱보죠. 리틀보이는 저는 꼬마라고 번역하는데, 팻맨은 플루토늄탄입니다. 리틀보이는 우라늄탄인데, 세계에서 최초로 터뜨린 거는 플루토늄탄입니다. 네. 실험을 먼저 하고, 우라늄탄은 실험하지 않고 바로 히로시마에 떨어뜨려서 최초의 원폭 사용이 되는데, 네. 지금 북한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게 우라늄탄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저기서 어떤 오바마를 끌고 저길 좀 갔다면 네. 저는 굉장히 좋았겠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 9월 달에 네. 그 직전에 목함지뢰 사건으로 남북이 매우 힘든 상태에서 네. 박 대통령이 매우 서둘러서 중국 전승자를 가주셨습니다. 네. 그랬다면 공정하게 일본에 딱 가서 어떤 희생된 거는 희생됐다 안 됐다고 하면서 한국인 위령탑도 딱 오바마를 끌고 갔으면 네. 정말 중심국가 멋있는 외교하는 건데 네. 왜 좀 저렇게 했나, 청와대 외교안보수 없이 뭐 했나, 저는 상당히 좀 아쉽네요. 근데 굉장히 고난도의 숙제를 이제 우리 정부한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 죽고 살기로 외교를 해야 됩니다. 공작과 외교는요, 하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 저 장면,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가서 위령탑 앞에 고개를 숙인 저 장면을 베이징 권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당히 고통스럽겠죠. 현재 네. 미국이 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하면서 제일 네. 먼저 시작한 게 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집단적 자위권 법제를 바꾸도록 해서 현재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자꾸 이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 입장에 굉장히 곤혹스럽고 네. 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한국까지 갔다 그러면 네, 네.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에 한미일 삼각동맹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중국은 북한을 더 이상 놓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대북 제재에 대해서 약간의 구멍이 뚫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께서 안 가신 것도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굉장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오늘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랬더니 피해자는 동정을 받아야 하지만 가해자는 영원히 자신의 책임을 또 물어야 한다. 이러면서 난징 대학살도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네. 반응도 내놨습니다.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게요.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일본이 별로 대응 안 하죠. 네. 중국만 방방 뜨죠.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쟁에는 전쟁 룰이 있습니다. 반드시 군인 대 군인 싸움이고 민간인은 끼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저 전쟁은요 중국 공산당이 난징에서 싸운 것도 아니고 국민당군이 싸웠습니다. 중국 정부는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그 당시에 중국 국민당군들이 편복을 해서 민간인복을 입고 섞여 싸웠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안 돼갖고 일본군들이 학살을 한 거기 때문에 전제법상으로 가게 되면 난징 대학살은 그렇게 큰 힘을 발휘 못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계속 떠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떤 자기네 구도를 어떤 하나의 중국의 도강량이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을 풀어주고 베트남 풀어주고 한국은 지금 어정쩡한 건데 한국 네. 포함해서 자꾸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구도입니다. 자, 난징 대학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이제 G7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오바마,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모든 정상의 서방 정상들을 불러서 자, 이런 2세와 같은 자신들의 신궁으로 초청해서 저렇게 포옹하고 외교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자, 아키에 여사죠. 아베 총리 부인인데 결국 일본식 기모노를 입고 메르켈 총리 부부와 악수를 나누면서 외교전 펼치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 부부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저 장면 우리가 G7만큼 국력이 있다면 저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뛰었겠죠. 그러나 아직 우리에겐 갈 길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자,
자, 이제 지금 저렇게 핵 없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 저게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내년 1월이면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지 퇴임 이후의 계획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눈에 띄나요? 보통 이제 퇴임 이후에 어디서 거주할 것인가가 관심인데요. 네. 시카고가 아닌 워싱턴, 그것도 워싱턴의 아주 대표적인 부촌인 네. 그 칼로라마라는 지역에 살겠다 이렇게 네. 알려졌는데요. 네. 여기가 워낙 그 근사한 집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죠. 자, 월세가, 그러니까 전세도 아니고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월세로 사는 건데 한 달에 내야 될 월세가 2,600만 원입니다. 이게 그렇죠. 260만 원 아니고 2,600만 원 맞습니다. 매매가만 해도 75억 원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여기가 보면 방이 9개, 또 화장실이 9개나 되는 230평짜리 아파트, 저택, 고택인데요. 네. 사실 뭐 화장실 9개, 미국은 늘 방에 하나씩 딸려 있으니까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기가 굉장한 부촌이고 또 프랑스나 그 EU 같은 곳에 대사관도 몰려 있고 저 벽돌집이군요. 네, 네. 외부에서 봐도 굉장히 근사한데 여기는 경호가 주변에도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뭐 우드로 윌슨이라든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퇴임 전후로 거주했던 곳인데요. 자, 그런데요.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집입니다. 방이 9개, 화장실 9개. 네. 딸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저 안에 살겠다는 건데 여상원 변호사께 좀 질문 드릴게요. 월세가 2,600만 원이거든요. 네.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퇴임하는데 월세 2,600만 원짜리 집에 살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박원순 시장이 뭐 아주 비싼 전세에 산다고 네. 서울시장이 그러면 되겠냐 그랬는데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퇴임 대통령이 월세 2,600만 원이면 뭐 지금은 좀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네. 2,600만 원짜리 집은 없습니다만은 네.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 서민의 아픔을 몰라주고 네. 저렇게 호화 생활하느냐 전직 대통령이 네. 그렇게 하지만 미국에서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돈으로 자기 사는 거에 대해서 네. 별로 비난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년에 그러면 월세만 3억이기 때문에 이게 쌓아놓았던 돈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정호 차사 보통 전직 대통령은 이제 여기저기 초대받아서 연설하면서 연설비 받잖아요. 그것도 그럼요. 아주 고가를 받고 뭐 그래서 이 정도의 방은 세들어서 된다고 생각하나 보죠. 그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네. 오바마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예, 그 보통 이제 뭐 클린턴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한 번 강연하면 뭐 억대를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사실 그 전직 그 대통령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 강연을 비롯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미국에서는 대단히 흔하기 때문에 네. 뭐 집이 그 가격 자체가 문제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심지어 딸의 교육, 고등학생인 이제 샤샤의 교육을 네. 위해서 남아 있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는 네. 반응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월세 2,600만 원짜리 방 아파트 9개짜리 집에 살기로 했다는 것 관련해서 뭐 미국 언론들은 이게 도가 넘는다거나 그런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와 뭐 경제 여건도 다르지만 여러 가지 인식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것, 그 차이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네. 이 돈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돈의 출처만 투명하면요. 네. 얼마를 쓰든 별로 문제를 안 삼으니까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각 박근혜 대통령은 한두 시간 전에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정상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장면 보시면은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이티오피아에서 만났는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 장면인데요. 대통령의 연설의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반세기 전까지 한국은 기아와 절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결코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불굴의 신념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역사적 질곡과 성취의 경험을 갖고 있기에 저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희망과 도약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고 상생 발전해가는 협력의 파트너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만들어가기 위해 자, 저 장면입니다. 아프리카 유니언의 정상회의 연설이죠.
네, 아프리카 연합의 우리 대통령 연설은 처음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 코리아 에이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아프리카에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또 우리 과학기술센터를 만들어서 협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그 G7 이후에 아베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 직전에 나온 연설이었는데 조금 뭐랄까 좀 동떨어졌다라는 느낌도 받으신 분들 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외교 행사가 지금 다 일본에 쏠려 있는 상태에서 아프리카를 네. 간다는 것이 네, 지금 이건 어제 정상회담- 저녁 상황이죠? 그렇죠. 에티오피아 총리와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양국 협력을 논의하는 장면인데요. 뭐 윤병세 외교장관 뭐 이런 분들의 모습도 보이고 네. 그 저녁에는 이제 그 공식 환영회라든지 이제 만찬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네. 굉장히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에티오피아 우리는 이제 각별한 관계입니다. 6.25 때 왕실 근위병 중심으로 파병을 했는데 그 후에 공산혁명이 나는 바람에 참전 용사들이 전부 다 감옥 갔다 하더라고요. 정부의 성격이 확 바뀌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71년부터 네. 74년부터 91년까지 네. 자유주의가 정권이 들어섰었습니다. 네. 그 기간 중에 우리 반공 입장했던 분들은 많이 이렇게 고초를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네.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뭐 91년도 이후에도 네. 북한과는 뭐 군사 협력 문제에서는 상당히 가까웠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이번 우리 대통령의 방문을 기회로 해서 네. 이제 한국과 네. 국방 분야도 이제 협조가 이제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자, 66년 전 한국에 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파병을 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저 나라. 이제 우리가 뭐 형제의 나라까지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아프리카에서 우리도 좀 열심히 일해보겠다. 한국이 70년대, 60년대 했었던 그런 경험을 우리 아프리카에도, 에티오피아에도 이식받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한국의 그 근면한 그 새로 살겠다는, 잘 살아보겠다는 그 의지를 전파하는 수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정상회담 그리고 AU 연설까지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NLL도 그렇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정말 지구촌 전체에서 아주 숨가쁘게 벌어지는 것 두 가지 코너를 지금 통해서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그 정상회의에 가서 네. 연설하는 것도 많은 부분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유엔 제재에 좀 동참해달라 이런 네. 게 초점 맞췄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동북아의 문제가 현재 네. 아프리카까지 연장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북한 외교관들이 보통 상하 밀수 이런 걸 통해서 달러를 벌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의 달러도 차단하자 이런 메시지가 비공개 회담 때 뭐 나올 수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이정훈 편집위원 그리고 김정봉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